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헬스부는 어제 세월호 인양을 오는 4월 16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침몰 이후 무려 3년 만입니다. 그 사이 세월호 선체에는 140여 개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1m가 넘는 큰 구멍도 여러 개죠. 그 정도 크기면 증거는 다 빼낼 수 있는 크기 아니겠냐며 유가족들은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무리도 아닌 것이 애초 정부는 선체에 딱 2개의 구멍만 뚫으면 된다며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해수부는 유가족들의 참관도 절대 안 된다고 막아왔죠. 유가족들이 동고차도에 텐트까지 치고 망원경과 카메라로 인양 과정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미뤄져 왔던 인양이 이번에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회 없이 해수부가 직접 선체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해수부가 조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해수부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프실 예정이라고 보도해 왔는데, 관련 뉴스가 어제 쏟아졌어요. 그죠? 네. 전해 주십시오. 출석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9시 반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했고, 예. 여기 대해서 예, 박 대통령 쪽도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안 아프신 예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조사를 잘 받겠다,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언제나 안 그랬나요? 네. 그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렇게 말해놓고 항상 막판에 안 했으니까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유영하 변호사의 자택 등장이에요. 제가 이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 변호사가 등장한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검찰수석 국면 처음 맞이했을 때 작년 11월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키워드를 꺼내서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근데 이분이 다른 변호사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을 아예 만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변호인단에도 불구하고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란 말이죠. 이처럼 검찰의 압수수색 문고리 3인방과 인연이 깊다. 네. 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오래됐고 관계가 깊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 때 BBK 문제 터졌을 때 미국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 씨를 만나러 간 게 바로 유 변호사였었고 그리고 이제 공천도 받아서 지난번 공천 때 12년 공천 때는 군포였던가요? 거기 출마했었죠. 네네. 네. 이번에는 떨어지셨죠? 경선에 떨어졌죠. 그 지역 유세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 이상 했을 정도로 각별히 챙겼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탄핵 국면에 문고리 3인방이 이제 청와대를 나간 이후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이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게이트키퍼? 메시지 전달자? 그런 역할을 했을 공산이 아주 높은 걸로 추정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헌재 재판에 등장 안 했어요. 생각해보시면. 제일 첫 번째 신임을 받는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직접 노출도 그 이유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메시지 전달자,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는데 등장했단 말이지, 이번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자택에. 그러니까 꼭 만나서 논의할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검찰 출석이
이고 만약 예정대로 할 거였다면 굳이 그렇게 만났을 필요가 없었다. 작전이 변경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시그널이다. 네. 안 그랬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유 변호사 지난해 말에 나왔던 보도 보면요.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리 챙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국정원 그렇죠. 2차장이나 기조실장 자리에 계속 올렸는데 네. 최순실 씨가 커트했었죠. 그때 다른 사람이 결국 되고 네.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커트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다 통틀어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서석구 변호사하고 김평우 변호사는 아웃됐잖아요. 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략이 기존 대응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아마 변호인단 내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조를 정하고 그 기조를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간 거겠죠. 네. 안 아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형사 정관들도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쉽게 찾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있었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합류 제안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참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를 바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제 소석구 변호사 김평호 변호사가 그 모더스고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거절당한 게 네네, 그제. 예. 예, 미리 전화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예, 본인이 아마 아웃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필을 하러 간 건가요? 예. 어필이라기보다는 모르죠. 그동안 뭐 자신이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갔든지 뭐 그랬을 텐데 듣기 싫다 이렇게가 아니었겠는가. 굳이 거기까지 왔는데 안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자, 하여 저는 안 아프실 예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시는 예정으로 기운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럼 21일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는 아주 거죠? 높아졌다고 예. 봅니다. 그냥 이 말만 기사만 나왔으면 저는 여전히 아프실 예정으로 봤을 텐데 유영아 변호사의 자택 방문은 시그널이 완전히 바뀐 거다. 이건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모든 언론이 봐도. 그래서 안 아프실 예정으로 이제 이게 다 이제 아프실 예정일 수 있었는데 친박 의원들이 첫날부터 밑밥을 뿌리잖아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도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마중 밑밥을 뿌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밑밥론 1장 1절에 써 있거든요. 밑밥에는 밑밥으로 상대하라. 네. 자,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반음 사는 날이거든요. 목요일 아침. 건강 회복에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는 기록을 원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예, 조사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화요일에 안 아프실 예정으로 저는 바꿉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요, 문서 파쇄기 26대 샀다라는 JTBC 보도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지난해 9월 27일에 2대를 구매 요청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뒤입니다. 네, 거의 첫 보도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26대를 그때 보도 나온 다음에 2대를 사고 JTBC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에 또 사잖아요. 몇 대를 샀다고요? 6대 추가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구속된 직후에 또 몇 대? 6대를 사고요. 네. 특검 수사 진행되면서 몇 대? 6대를 또 삽니다. 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전날도 6대. 6대. 이렇게. 예. 그래서 총 26대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렇게 파쇄기를 9월 이후 요런 특정 시점 때만 계속 샀다는 거죠. 네. 9월 이전에 한 대도 안 샀어요. 한 대도. 그렇죠. 6개월 동안은 전혀 산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요. 당연히 증거인멸 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받을 때 자꾸 예우 얘기 나오는데 뭐 전 대통령 예우할 저도 그래서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안 아프실 예정이라고. 얼마나 표현이 예우스럽습니까? 자, 다음 주제 전해주십시오.
네, 경찰이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각됐어 봐요, 탄핵이. 사법 처리하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겠죠. 네. 수사해야 될 대상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속칭 친박 집회를 하면서 격렬한 여러 집회들을 했었는데요. 어제 SBS가 관련된 보도를 좀 했습니다. 속칭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와 친박단체 간부들 그리고 정경련 임원들이 긴밀하게 연락했다라는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이들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겁니다. 박영수 특검집 앞에서 사진에 불질렀던 반액 방김 대표 있거든요. 그 사람 통화 기록을 보면요. 이재만,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는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름도 나오고요. 또 허현준 행정관과는 계속해서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어버이연합에 정경련 자금을 지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이죠. 예, 받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특검도 이들 단체에 60억 이상 지원해 왔다고 밝혔고 특검이 밝힌 것만요. 정경련 이해 단체에서 이해 곳에서 돈이 얼마나 가는지는 특검도 아직은 밝히지 못했거나 혹은 밝힐 시간이 없었거나 그래서 듣고 이게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주소 공개했던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통화 기록을 보면요. 허 행정관과 100차례 이상 연락을 했습니다. 특히 탄핵 국면이었던 11월 이후부터는요. 석 달 동안 36번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할 수 있죠.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기와 내용의 문제인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구도를 보면 청와대가 이런 행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거나 또는 그 정경련 자금을 어버이연합에 지휘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제실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청와대 행정관들이 친박단체 대표들한테 오더를 하죠. 어떤 일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오더를 받은 친박단체는 정경련에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구도를 보면. 정경련에 연락해서 이런 집회를 하니까 얼마를 내놔라. 금고죠, 금고. 자기들한테는. 돈을 내놔라. 하고 정경련은 그러면 이런 단체들에서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 예. 그리고 청와대는 다시 기업들에게 정경련을 통해서 빠져나간 그 빈 금고를 기업들한테 얘기해서 채워주고 이 사이클을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이런 단체들을 운영해 왔다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통화 관계 속에서. 네, 또 통화를 계속 주고받았던 일정들을 보면요. 항상 그런 행사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인터넷 방송, 생중계 중. 순서가 아마 이런 행정관으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고 우선 일정을요. 예.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 근거하에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돈 주고 비면 또 채워주고 이 사이클 그렇게 이 집회들은 말이죠. 돈을 끊으면 끝나요. 이 사이클은 돈을 딱 끊으면 이념이 아니라 사실 이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딱 끊으면 이 사이클은 끊어진다. 그리고 이걸 행정관 혼자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이제 그 재벌들이 60억 이상 지원했다.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행정관 혼자서 재벌들한테 전화해서 몇십억씩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건 훨씬 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사실. 그 친박 집회 누가 하라고 했고 누가 그 돈을 주라고 했고 행정관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죠. 네. 앞으로 그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라고 봐야죠. 예. 허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던 날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서 올리기도 했거든요. 아직도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는 12척 있을 수 있죠. 네. 본인이 이순신이 아닐 뿐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날짜가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대선 날짜를 확정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아쉬워하겠어요. 네. 야권에서는 오히려 안타까워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심상정 대표는 아예 이 방송 나오셔서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나는 좋아한다고. 아니 이분이 이제 보수 중에서 지지율도 높긴 하지만 확장성의 관점에서 이제 그 나쁜 뭐라고 그러죠? 좀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지금 오늘 아침은 멍한 날이라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부감도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비호감도. 예. 네. 그래서 이 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우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예. 표가 참 묘한 게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를 유지하던 황권한 대행의 표가 예를 들면 지금 그 바로 뒤에 있는 홍준표 도지사한테 다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뭐 3% 이런 수준인데 갑자기 18%가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라는 게. 이 표는 예를 들면 절대 안 갈 것 같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가고요. 안희정 도지사한테도 가고 이재명 가장 반대편에 서 있을 것 같은 이재명 골고루 흩어져요. 안철수 대표한테도 가고요. 유승민 전 대표한테도 가고요. 다 가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후보들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한 3% 정도씩 아직 뭐 여론조사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승할 것이고 물론 홍준표 도지사가 좀 더 많이 받겠죠. 다른 후보들이 2% 정도 받으면 홍준표 도지사는 한 3%, 4%. 그러니까 확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심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네.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황권한 대행을 한 번에 대체하는 한 15%짜리 보수 후보가 탁 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당장 김황식 전 총리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네, 오늘 오후에 여론조사 나올 테니까 한번 보죠. 예. 하지만 한 번에 다 받아가지 못한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아침 원내 3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5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개헌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워낙 야당세가 강하니까, 민주당세가 강하니까 뭐 연대할 수 있죠. 연대할 수 있는데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개헌으로 전선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선언을 할 수 있죠. 선언을 했다는 게 마치 5월 9일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그냥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을. 예, 당장 발의조차 사실 힘듭니다. 150석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통과시킬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야 통과시키죠. 발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거든요. 20일 이상 공고하고 나면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20일 이상 공고해요. 예. 그러면 4월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 의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국회 의결한 이후에 30일 이내 국민투표니까 언제 해요 이게. 대선 끝납니다. 네. 게다가 200명 이상이 그 의결해야 단일화도 없지만 현재 의결해야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최소한 30명 이상 거기에 동의해 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소위 개헌파들조차 당장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동참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는 셈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어요. 국민의당 지지층 사이에. 하지만 이 선언은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선언을 하고 소위 3지대 만들 테니까 여기 모여달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인 거죠. 실제 개헌이 당장 되는 건 아닌데 당장 개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네. 네, 실제로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보면요. 민주당 개헌파 속칭 의원들 전부 전수조사했는데요. 36명 중에 29명이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예.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지만 정치적 선언을 한 거고 그 정치적 선언으로 이제 전선을 만들려는 노력이죠. 예. 정치권에서는 있을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부르면 될 것 같,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정치적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변호사요. 이건 말이죠. 정부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든가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정치적 망명하는 거거든요. 예. 정부 지원을 듬뿍 받고 말을 잘 타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은 불가능할 것이라. 이건 불가능하고요. 저는 4년 전에는 가능했었어요. 안 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은 1년 가까이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의하고 하는데 1년 가까이 끌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게 지금 들어와서 오히려 조사받는 게 낫지. 그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다음 정부가 이 사건을 봐줄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요. 저는 이건 이 변호사가 오랫동안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는 구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 정균환 씨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약하게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 동정심도 받을 수도 있고. 예, 공장장의 조언이 덴마크까지 가지 있지 못하고 갔습니다. 덴마크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한인분들은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 이 변호사, 왜냐면 1년 내내 수임료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돈을 번 거예요, 이분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큰 호구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